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첫 경험을 생각하시면 가슴이 설레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주인공인 염기훈 대표에게도 첫 경험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학창시절 애독 잡지인 라이프지를 주로 봤는데요. 그 라이프지 안에 세계 전태만상이 존재했었습니다. 염기훈 대표는 그 세계 전태만상을 스스로 유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요. 직장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남들하고 다른 차별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축업계에 일하면서 시설관리라는 차별화를 선택했고요. 그게 과거에 본인이 봤던 라이프지의 새로움처럼 시설관리업계를 새롭게 꾸며냈습니다. 염기훈 대표는 1956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 3녀 중에 5째였으니까요. 나름대로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이스크림 냉동 창고를 건설하는 그야말로 건설업자였죠. 게다가 대기업 중심의 어떤 냉동 창고를 건설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었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늘 판검사를 원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본인의 꿈은 좀 달랐어요. 소위 사자가 붙은 것이 아니라 외교관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학창시절 애독 잡지였던 라이프 때문이었습니다. 그 라이프라는 잡지 속에는 정말 세계의 천태만상이 그 속에 속속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던 거죠.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자체가 통제 그 자체였습니다. 방법은 외교관 뿐이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세계를 유랑하면서 세계의 문물을 익히고 또 새로움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외교관이라는 꿈을 꾸었던 거죠. 실제로 염기훈 대표는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외무고시를 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유랑하고 싶은 그 꿈은 한 번도 수그러든 적이 없습니다. 그게 희망으로 남아서 삼수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수 끝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 문제가 걸렸고요. 입학을 하자마자 휴학을 하고는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외교관에 대한 꿈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979년에 학교를 복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외무고시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채용 공고를 보게 됩니다. 풍림산업에서 해외인력부 사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였습니다. 순간 옛날 생각이 났던 거죠. 라이프 잡지를 보면서 전 세계를 유랑하고 싶은, 새로운 문물과 맞대고 싶은 그 욕망이 꿈틀거렸던 거죠. 단숨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1983년에 풍림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입사와 함께 인생도 바뀝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제2의 인생을 같이 시작하게 만들었던 거죠. 실제 풍림산업에서는 해외인력부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초 업무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죠. 바로 본인의 어린 시절 꿈이자 평생의 꿈이었던 전 세계 문물에 대한 어떤 탐구, 그에 대한 탐구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그 기회가 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도전력이 발동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지고 이제는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울상이었습니다.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고 그 상황에서 남편이 해외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울상일 수밖에요. 정말 표시 안 나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염기훈 대표는 고민합니다. 나의 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염기훈 대표는 정말 자기의 꿈을 포기를 하고 가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체류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때 부서도 이동됩니다. 해외 인력부에서 주택사업부로 부서가 이동됩니다. 당시 주택사업부는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큰 땅을 사서 택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요.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누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염기훈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미지에 대한 탐구, 그 호기심이 이 재건축, 재개발 주민에게로 이동됩니다. 그러면서 다가갑니다. 옆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주민을 대상으로 아주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무조건 대변을 합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내 재산에 대한 손해를 안 가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수주로 보답을 받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수주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야말로 현장에서 펼친 친밀 영업, 감동 영업이 진가를 발휘한 겁니다. 당연히 영업사원으로서의 능력은 인정은 받고요. 성진은 급행이죠, 급행.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원이 돼가는 거죠. 그때쯤 되면 보통 스카우트 제의가 오죠. 실제로 염기훈 대표에게도 대주건설이라는 중소형 건설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서울 지역 본부장을 맡아달라 하는 아주 큰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잠깐 고민은 했지만 새소는 새 부대에 담은다는 말도 있고요. 또 새 장소, 새 사람에 대한 또 호기심이 또 발동한 거예요. 과거에 세계 유랑을 해서 새로운 문물과 마주하자고 했던 것처럼 그 호기심이 발동이 되니까 곧바로 그냥 이직을 합니다. 1992년에 대주건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다가가는 거죠.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허드렛 일부터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도 비우고 대걸레도 잡고 그러면서 그들하고 친해지는 거죠. 당시 직원들은 주민들은 대기업만 찾습니다. 절대로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시죠. 이거보다 작으면 우리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기훈 대표는 죽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오기가 발동해서 도저히 따야 될 것 같아요. 그 오기는요 자꾸 다가갑니다. 주민들한테 늘 다가갑니다. 그야말로 아주 가깝게, 심지어는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요. 주민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들을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설명한 것이 나름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내가 대주건설이라는 회사는 몰라도 염기훈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 신뢰가 결국 첫 수주를 따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수주를 가능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야말로 자부심이 가득 찹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하나가 수주가 되면요, 둘은 쉽습니다. 셋은 더 쉽습니다. 자연히 수주는 증가하고요. 영업사원으로서의 어떤 명예는 확실히 획득합니다. 그때쯤 다시 풍림산업 시절 동료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에서 경력사원을 선발한다는데 관심 없느냐? 당연히 관심 있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 장소, 새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대기업식 영업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경력이 인정돼서 합격됩니다. 1994년에 삼성중공업 건설 파트로 자리를 또다시 한번 옮깁니다. 물론 그때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권 수주에 대한 영업을 합니다.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 노하우는 누구보다 빠르겠죠. 게다가 삼성중공업이라는 간판까지 뒤에 걸은 거예요. 승승장구죠. 뭐 수주는 뭐 당연히 회사 내에서 영업 파트장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건설사업부의 영업 파트장이 되는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탁월했던 거죠.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사에 공지사항이 떴는데 거기에 미국에 있는 남가주 대학교의 마케팅 리더 과정에 연수자를 모집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발동한 거예요. 이 세계 유령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가주대의 마케팅 리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염기현 대표에게는 뭔가 새로운 미지의 선물을 받을 시기였습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하는 영업, 수주,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부대낌, 친밀, 감동 이런 것밖에 몰랐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회계가 나오고 재무가 나오고 물류가 나오고 마케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경영의 총집합제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작은 경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경영이지만 그 경영을 배우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돌아오자마자 삼성 쉐르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97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삼성 쉐르빌이 주상복합이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IMF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야말로 잘 되던 분양도 급전직하로 떨어지고요. 분양금 판매는 제로로 돌아섰습니다. 또 나에게 시련을 주는구나. 근데 염기현 대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게 그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요, 그들의 마음속을 읽을 수 있고요, 그들은 나를 믿어줍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상담합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상복합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같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사례가 없지만 너무너무 생활이 편하다.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될 수 있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였고요. 살기도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다. 그러면서도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왜냐하면 실제 사전에 관리하고 사전에 보수를 하니까요. 분양은 하나씩 하나씩 이어집니다. 그렇게 분양이 한계가 되고 나니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극악한 순간에 분양 100%를 달성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민들에게 단순한 청소나 경비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설 관리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시설 관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내 자료는 없는 거예요. 아직 시설 관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CEO는 다른 거예요. 없다? 그러면 내가 도입하자.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내가 선구자가 되자. 시장을 만들어내자. 나는 시공을 그동안 많이 해봤다. 그래서 건물주도 많이 안다. 그들을 내가 제대로 된 시설 관리, 시스템으로 된 체계화된 과학적으로 된 시설 관리를 하면 그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못해도 중박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01년 세안텍스를 창업을 합니다. 사실 창업이라고 해봤자 뭐 사무실이 변변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생 회사의 한 켠을 사무실로 마련하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서 방문 영업을 시작하는 정도가 창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신개념의 시설 관리를 해드립니다. 시장이 있어야지 알죠? 청소해 준다고요? 경비해 준다고요? 뭐 이 정도겠죠. 아닙니다. 저희는 과학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주는 회사입니다. 과학? 뭐 건물도 과학적으로 관리하나요? 이 정도로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그야말로 문전박대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안 와요, 이제. 그야말로 생계의 위협까지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건설사 영업사원으로 재취직을 합니다. 낮에는 영업사원으로, 밤에는 회사 운영하고, 그야말로 밤낮을 일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과거 상금섬 중공업 시절에 재건축을 했던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였습니다. 염 대표님, 지금 시설관리 회사를 만드셨다고요? 저희가 오피스텔을 하는데 제가 입주자 대표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을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떡입니까? 안 그래도 그런 일이 걸리길 바랬는데 정말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놀랐지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뭔가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될 텐데 다르게 하는 게 뭘까? 연기현 대표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일단 관리소장을 뽑고요. 또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급 유니폼을 다 입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청소나 경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설을 전체를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시설 컨설턴트다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전문화 이미지를 그대로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뭐 시공사나 혹은 건물주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거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거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부산에 있던 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제안이 온 거예요. 처음이니까 걱정은 앞서죠. 레지던스? 도대체 뭘까?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만든다? 뭔가 그때 순간 탁 떠오르는 것이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형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호텔식의 지배인이 필요하겠구나. 물론 룸메이드도 필요하고. 마치 관리소장을 뽑고 그 직원을 뽑는 것처럼 이 레지던스를 호텔식으로 운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아주 싼 가격에 호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는 사람들은 만족감이 증대될 거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당연히. 차별화되어 있으니까요. 싼 가격에 호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밖에요. 실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오피스텔 운영자들은 염기현 대표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만족감도 표시하고. 첫 시도였지만 크게 성공하는 거죠. 그것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남다른 철학 때문입니다. 다르게 해보자. 친밀함을. 그들과 함께,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회가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BTL이라고
임대형 민자 사업이 도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을 건설을 해주고요.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건설비로 20년 동안 지급받는 거예요. 그 후에는 소유권을 정부로 다시 이전해주는 BTL 사업이었습니다. 염기훈 대표는 또 하나의 기회를 봤다. 바로 시공하는 사람, 금융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만 잘 엮으면 이 BTL 사업은 나의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찾아갑니다. 시공사로, 금융사로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BTL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니까 모두가 기대 만발인 거죠.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20년 내지 30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건축비 대신에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20년 동안의 운영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 비용을 예측할 자료가 없고요. 직원들은 모두가 저희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포기하시죠. 염기훈 대표는 포기란 말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아니, CEO들은 다 포기란 말을 다 싫어합니다. 맨 땅에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CEO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운영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관리 비용, 시설 관리 비용을 예측을 한번 해보자. 소모품의 교체 주기는 얼마고,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가고, 시설물의 보수 주기는 얼마고, 또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의 상승률은 얼마고, 또 어떻게 하면 되고. 물론 시행착오가 많죠. 그런데 이미 본인은 오피스텔을 시설 관리를 해왔잖아요. 주상복합을 해왔잖아요. 레지던스를 운영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20년, 30년은 아니지만 5년, 10년은 가능한 거죠. 이미 기존에 시설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비교 측정하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비교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염기훈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20년, 30년 되는 건물의 시설 관리 비용까지도 예측을 했습니다. 20년이나 30년 동안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 계획서에는 시공 계획과 재무 계획과 그리고 운영 계획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운영 계획이 아주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소모품부터 시설물까지 교체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기후변화와 건물의 노후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측정한 것은 아무도 없으니까. 경쟁 입찰만 들어가면 다른 경쟁사들 다 제치고 사업권을 따는 거예요. 그게 국립초등학교나 혹은 공공시설의 BTL을 하나씩 수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20년 후에는 기부 체납을 한다는 조건이죠. 첫 시작을 했는데 하나가 성공하면 둘은 당연히 성공하고요. 셋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BTL 사업 수주도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실제 염기훈 대표는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해서 국내 건설 기업들이 이미 많이 가서 건설 수주를 해놨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시설 관리하겠다 하는 제안서와 또 운영 계획서를 넣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3년에 태국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 대학의 수주도 바로 그런 컨셉에서 도가온 수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쪽에서도 이제는 큰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430억 원. 이것은요, 염기훈 대표가 그야말로 시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 기회를 포착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염기훈 대표의 시장 창출 경영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미 대한민국 시설관리 1등 업체고요. 이제는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